수업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수업 시간에는 개별적인 항뇌전증 약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약물로 페니토인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1세대 약물이고요. 최초로 진정작용이 없는 항경련약, 항뇌전증 약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 약이고요.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조가 바비트레이트 구조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서요. 여기서의 벤젠이 메틸기로 바뀌고 에틸기로 바뀌고 여기 있는 오각환이 이것이 육각환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페노바비탈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페니토인에 대해서 보시면 첫 번째 역사적인 의의는요. 진정 효과가 없는 최초의 항경련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페니토인은 이전에는 항경련약으로서 페노바비탈을 사용했습니다. 페노바비탈. 하지만 페노바비탈은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처럼 진정 수면제 종류죠. 항경련약의 특성상 꾸준히 평상시에 복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복용하기에는 항경련 효과는 있지만 졸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즉 진정 효과가 없는 최초의 항경련약으로서 페니토인의 의의가 있습니다. 작용 기전은 비정상적인 흥분의 확산을 감소시키는데 분자적으로는 바로 이 소디움 채널을 결합해서 소디움 채널을 억제하는 것이 페니토인의 주 기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소디움 통로를 억제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을 막의 흥분을 억제한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막 안정화, 스테빌라이징 하는 멤브레인 스테빌라이저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디움 통로 억제, 세포막의 흥분 억제, 막을 안정화시키는 물질 한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고요. 이런 것들의 적용하는 임상적용증은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세포가 흥분하는 것을 막는 질환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뇌정증 치료, 항뇌전증, 신경세포가 흥분하면 뇌전증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심장에 있는 리듬을 생성하는 심근세포가 흥분하면 만들어지는 게 뭐죠? 부정맥, 또 항부정맥 약도 되고요. 또 국소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감각신경이 감각의 정보를 전달하는 걸 막는 과정도 신경의 전도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도 이러한 막을 안정화시키면 신경막의 흥분이 전도가 안 돼서 어떤 마취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약. 자, 이러한 세 가지 계열의 약물들이 전부 다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는 것을 공통된 기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페니토인의 주 임상 용도는 자, 대발작에 주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대발작 사용 약물은 부분 발작 사용 약물하고 공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복합 국소 발작, 대발작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갑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대발작에 사용하고 복합 국소 발작에도 사용하지만 이것은 소발작에는 사용을 안 한다.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을 하면 소발작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사용 금기에 해당됩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밖에 또 이런 항뇌전증 이외의 다른 임상 적응증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정맥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정신질환이나 3차 신경통 이런 통증의 전달에 이러한 것들이 매개되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이나 부정맥 이런 것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페니토인과 유사한 페니토인의 다른 이름이 다이페닐 하이단토인이거든요.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갖는 약물로 포스페니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스페니토인. 포스페니토인은 페니토인 토인에다가 포스페이트 기를 덧붙여서 용해도가 높게 만들어서 주로 주사제로 사용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자, 그때 이것은 프로드러그로 사용되는데요. 포스페이트가 결합된 상태로 주사를 하면 혈중 내에서 포스페이트가 잘려지면서 활성이 있는 페니토인으로 전환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페니토인 자체로 주사를 하면 왜 안 되느냐? 그죠? 페니토인은 흡수에 있어서 일정하지가 않고요. 페니토인을 주사를 할 때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페니토인 자체로 정맥 주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맥 주사에 용이한 그런 용해도가 높은 형태의 포스페니토인 형태로 사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그럼 이 포스페니토인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주사로 사용하니까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뇌전증이 왔을 때 어떤 응급 상태, 그러니까 뇌전증이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발작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1, 2분, 수분 내에 뇌전증의 발작이 종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수분 내. 하지만 이러한 발작이 30분간 지속이 된다든지 혹은 의식의 회복 없이 또 다른 2차 발작이 진행된다면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태로 우리가 응급적인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경구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맥 주사로 포스페니토인이나 뭐 이런 약물들을 주사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포스페니토인입니다. 자, 포스페니토인은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요. 그 의학 사고가 날 수 있는 그 과실에 의해서 그런 의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약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이유가 자, 포스페니토인이 이곳의 실제의 상품명이 뭐냐면 세레빅스라는 상품명입니다. 근데 이것과 유사한 상품명을 갖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약물 중에 자, 셀레콕시브라는 이거는 자, 칵스2 억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항염증약이에요. 셀레콕시브. 이것의 상품명이 셀레브렉스. 비슷하죠? 또 이것과 또 유사한 것이 자, 항우울약으로 쓰이는 시탈로프람. 요거 선택적인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이니비터입니다. 그래서 항우울약으로 쓰이는데 요것의 상품명이 셀렉사예요. 셀렉사. 그래서 흔히 상품명으로 처방 시에 혼돈에서 오용되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니토인하고 유사한 약물 중에 페니토인의 메틸기가 주가 된 메페니토인이 있습니다. 메페니토인은 페니토인보다 페니토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각종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피부염 혹은 무과립구증, 그 다음에 간염. 자, 이런 부작용들이 페니토인보다 더 심각해서 현재 거의 시판을 안 하고 사용하지 않는 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도 되는 약이에요. 근데 페니토인과 유사한 약으로 메페니토인이라는 것이 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에틸토인은 자, 페니토인에서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치육 증식, 잇몸이 과도하게 발달돼서 이렇게 잇몸이 이빨
보면 웃을 때 드러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치육 증식이나 아니면 담호증, 여성에게서 이렇게 털이나 수염이 나는 담호증 같은 부작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부작용을 줄인 약효가 전반적으로 약효를 줄인 작은 항경련약이 에토토인입니다. 그래서 페니토인을 썼을 때 이러한 치육 증식이나 담호증이 염려되는 사람이라면 약효가 좀 비교적 작다 하더라도 에토토인을 쓰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요. 다음에 페나세마이드도 페니토인과 유사한 현재 이것도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림 24-5는 페니토인의 아주 특징적인 약동학적인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일명 페니토인이 약물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페니토인을 제거시키는 대사 요소가 빠르게 포화됩니다. 제거 요소가 빠르게 포화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효소에 의해서 약물이 제거되는 그런 빠른 효율적인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이후에는 제거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느려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약물은 어떻게 제거가 되죠, 여러분? 약동학에서 보면 시간이 있고 혈중 농도가 있으면 이렇게 혈중 농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 말은 뭐냐면 혈중 농도가 높을 때는 제거되는 속도가 이 기울기가 가파르지만 약물의 농도가 낮으면 제거되는 속도가 점점 늦어지죠. 다시 말해서 제거 속도는 뭐에 비례하죠? 약물의 농도에 의존적입니다. 약물의 농도가 높을 때는 빨리 제거가 되고 약물의 농도가 낮을 때는 천천히 되는 것.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물 제거 반응이 약물 농도의 의존 쪽이니까 이거를 1차 반응 속도로 제거된다고 얘기를 해요. 1차 반응 속도. 다시 말하면 약물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제거되는 것이 어떤 속도 상수가 있고 약물의 1차 1승으로 이렇게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약물에 해당되고 언제냐? 약물의 농도가 고농도가 아닐 때, 그러니까 저농도일 때. 다시 말하면 약물의 대사 요소가 포화되지 않았을 때. 때는 이런 식으로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약물의 농도가 고농도일 때, 과량이 있을 때는 제거시키는 대사 효소가 포화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약물의 농도에 따라서 제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시간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다가 그때부터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거 속도가 이렇게 일정해지는 요 기준으로 요 시점이 대사 요소가 포화된 시점이에요. 그때는 제거되는 속도가 이 기울기가 일정해지는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 약물의 농도가 변화되는 속도가 K 0승. 그러니까 뭐 사실 요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0차 반응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0차 반응 속도라는 것은 이것은 약물의 농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제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거 속도가 일정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전날 과음을 많이 했을 때 있죠. 과음을 많이 하면 다음날 아침에
전날 알코올을 많이 복용했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부터 숙취가 시작되죠. 숙취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죠? 아직까지 알코올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지. 빨리 제거되지 않고. 이게 언제쯤 여러분들이 되면 이제 좀 살겠다 싶을 때가 되죠? 보통 다음날 한 오후 한 4시나 5시쯤 되면 이제 좀 살겠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은 별짓을 다 해도 괴롭죠. 뭐 숙취 해소제를 먹거나 뭐 물을 많이 마시거나 뭘 해도 이 시간에는 술이 빨리 안 깨. 이 과정이 바로 영차 반응 속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음주를 했을 때는 에탄올이 제거되는 속도가 일정해요. 여러분들이 뭘 해도 그때는 이미 에탄올을 대사시키는 효소들이 포화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차 반응 속도인데요. 페니토인 같은 경우는 자, 1차 반응에서 0차 반응으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그 말은 페니토인을 제거시키는 효소들이 굉장히 빠르게 포화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면 일정 농도가 페니토인을 이렇게 농도별로 쭉 주면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약물은 1차 반응이 지속된다 그러면 약물이 투여 농도에 따라서 혈중 농도가 이렇게 비례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만약 이런 약물도 어느 정도 한계에 가서 1차 반응이 끝나면 0차 반응이 되면 제거되는 속도가 늦어지니까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우리가 여태까지 그 증가했던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이 순간부터. 근데 페니토인은 이 0차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고농도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0차 반응으로 빨리 진행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도를 기대했을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약물의 농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약물의 농도를 조금만 높여도 독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그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량 혈장 농도 간의 비선형 상관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형은 이걸 말하는 거고 비선형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서 1차 반응에서 0차 반응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함께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혼합 차수 제거 반응이라고 그래요. 혼합 차수. 자, 이러한 형태의 그 양상을 보이는 것이 페니토인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아스피린 또 대표적으로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에탄올. 요 세 가지는 대표적인 혼합차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다? 우리가 약물의 용량을 점점 증가시킬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빨리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많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24-4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고주파 발화, 정기적인 흥분을 시켰을 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 그리고 발프로엑시드가 어떻게 이러한 정기적인 흥분을 낮추어 주는지를 보는 실험적으로 보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자극을 인위적으로 주고 그 전에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 발프로엑시드를 전처치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흥분이 잘 생기지 않는다. 막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라는 것을 그냥 실험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모두 전류파동에 의해 유도된 활동 전위수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이런 말이 우리말로 하면 막을 안정화시켰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페니토인의 약물 동력학을 보시면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항뇌전증 약들은 공통적으로 두뇌에 작용해야 되고 비위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용성을 가지고
그리고 활성 대사체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경구 흡수율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혈장 단백 결합을 대부분 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혈장 단백 결합률이 높은 약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해당되는 것이 페니토인입니다. 그래서 혈장 단백 결합률이 90%나 됩니다. 따라서 혈장 단백 결합률이 높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치환이 되어도 유리 형태, 프리폼 형태의 약물의 농도가 급속도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이 독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약물들과의 약물 상호작용, 특히 다른 약물에 의한 혈장 단백 치환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때 페니토인이 결합되고 있는 혈장 단백을 치환할 수 있는 약물로는 페닐부타존이라는 엔세이드 있죠. 엔세이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 그리고 설포나마이드. 자,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단백 결합을 치환시키는 약물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이 함께 병용을 하면 페니토인의 혈중 농도를 높일 수 있다. 자, 그리고 대사는 영차 반응 속도에 빨리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반감기가 증가하고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혈중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독성을 발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페니토인의 부작용은,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약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특징적인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안구진탕증이라고 해서 눈동자가 돌아가는, 자, 이런 것이고, 눈동자가 돌아가는 이러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안구진탕증을 특징으로 보이고 있고요. 운동의 어떤 조정 능력이 떨어지는 운동실조증, 복시, 현운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어린이들에게서 특히 치욕증식, 잇몸이 좀 과도하게 증식되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니토인이 엽산 흡수를 저해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 밖에 담호증,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 그 밖에 골연화증, 골다공증 같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고, 혈액학적 부작용, 예를 들면 무과립구증. 무과립구증이라는 건 뭐죠? 과립구가 백혈구를 말하니까 백혈구 감소증입니다. 혹은 알러지성 발진, 피부염, 다음에 최기형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산부한테 투여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부작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구진탕증, 치육증식, 담호증 이런 거는 다른 약물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페니토인의 약물 상호작용을 보시면 다른 약물과 병용되었을 때 페니토인의 대사를 유도하는 것이 카바마제핀, 만성 알코올.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총론에서 배우셨던 사이토크롬 P450 인듀서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대사를 억제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아오셨던 일반적인 이니비터들이 해당됩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페니토인과 페노바비탈이 함께 병용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페노바비탈이 페니토인의 대사를 유도하는 것도 있고요. 서로 둘 다 엔자임 인듀서니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사이토크롬 P450, 2C9 혹은 2C19이라는 이 두 가지 효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페니토인도 이것에 의해서 대사를 받고 페노바비탈도 이것에 의해서 대사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 효소를 두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니토인이 있는데 페노바비탈을 투여하면 페니토인의 대사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 결과 대사가 경쟁되기 때문에 페니토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질 수 있고요. 반면에 자, 페노바비탈이 대사 요소를 유도했을 때는 반대로 혈중 농도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페니토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페니토인을 기준으로, 자, 여기에 페노바비탈을 병용 투여할 때는 페노바비탈이 어떻게 하죠? 엔자임 인덕션을 할 수 있죠. 첫 번째. 자, 그 경우에는 어떻게? 사이토크롬 P450이 많아지니까 페니토인의 대사가 많아지고, 여기서 말하는 대사는 분해입니다. 전부 독화. 따라서 혈중 농도가 떨어지는 방면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때는 이 엔자임. 자, 두 번째. 페노바비탈이랑 페니토인이랑 경쟁을 해. 효소를 두고. 어떤 효소를 두고? 2C9 경쟁을 하면 페니토인이랑 얘랑 경쟁을 하니까 페니토인이 만약에 경쟁해서 지금 어떻게 되죠? 대사를 덜 받겠죠. 경쟁에 의해서 페니토인의 대사가 적게 될 수 있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혈중 농도가 올라갈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약물 상호작용이 복잡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페니토인이 예외적으로 혈장 단백 결합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혈장 단백을 치환할 수 있는 물질로 발포로익 액시드가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일반적인 와파린, 페닐부타존, 설포나마이드 이런 것들 전부 일반적으로 다른 약물의 혈장 단백을 치환하는 것들은 많이 알려진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과 함께 병용하면 어떻게 돼요? 단백 결합이 치환돼서 페니토인의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독성이 증가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쿠마린. 자, 이거는 항응고 약물이죠. 항응고 약물인데, 페니토인과 병용 투여하면 이번에는 페니토인이 쿠마린의 항응고 효능을 감소시킵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있던 것들은 페니토인이 영향을 받는 것을 지금 기술한 것이고, 이번에는 페니토인에 의해서 쿠마린의 항응고 효과가 감소되는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항응고 약물은요, 효능이 조금만 감소돼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능약물의 효능이 감소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출혈 발생.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쿠마린과 페니토인을 병용할 때는 항응고 효능이 감소되진 않는지, 혹은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 쿠마린의 투여 농도를 조금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 투여 농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페니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것이 카바마제핀이 있습니다. 카바마제핀은 구조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삼환계 항우울약과 유사합니다. 환이 3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우울약 중에 과거에 쓰였던 이 삼환계 항우울약, 현재는 이게 뭘로 대체가 됐죠? SSRI로 대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비교를 하면 예전에 쓰였던 바비트레이트가 뭘로 바뀌었죠? 벤조 다이아제핀으로 바뀌듯이 현재는 벤조다이아제핀과 SSRI가 대표적인 항우울약, 진정수명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쓰였던 이 삼환계 항우울약과 카바마제핀이 매우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작용 기전은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는 것. 아주 전통적인 방식이고요. 약물 동력학에서 보시면 약물 동력학 흡수 느리고 불규칙적이고 활성 대사체를 생긴다. 그리고 1차 반응 속도 제거된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특징적인 경우가 없습니다. 자, 임상 용도로는 이거는 페니토인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전신성 대발작, 복합, 곡소발작 항상 붙어 다니는 거죠. 자, 경련 측면에서는 이렇고요. 이것 외에도 자, 3차 신경통이나 양극성 장애에도 카바마제핀이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 역시 신경의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극성 장애, 어떤 이런 무드 질환에서도 카바마제핀이 사용될 수 있다. 자, 카바마제핀은 페니토닌과 비교하면 페니토닌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다. 페니토닌의 부작용들 많이 확인하셨죠? 그 다음에 환경용 스펙트럼은 유사하다. 모어과 페니토인과 따라서 이것도 역시 소발작에는 사용이 금기이다. 자, 부작용 보시면 카바마제핀 독성 발현 빈도가 낮긴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작용은 이 빈혈과 관련된 재생불량성 빈혈, 무과리쿠증, 그 다음에 간독성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카바마제핀을 투여받는 사람들은 장기간 투여받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와 간 기능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카바마제핀에서 나타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감소시켜준 대체 약물이 옥스카바제핀입니다. 카바마제핀과 관련된 약물인데 카바마제핀의 이런 빈혈의 부작용을 감소시킨 약. 자, 카바마제핀은 약물 상호작용으로 중요한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엔자임 인듀서죠. 근데 아주 재밌는 특징이 뭐죠? 카바마제핀 자체를 대사시키는 효소를 양을 늘리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셀프, 자체적인 대사 유도 작용이 있고 다른 약물의 대사 유도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바마제핀은 지금 여기 언급된 프리미돈, 페니토인, 에토석시마이드, 발프로엑시드, 크로나제팜 이런 약물들의 대사를 유도합니다. 대사를 촉진하는 그런 약물 상호작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중 농도를 주기적으로 재검사해서 투여 농도를 재조정해야 돼요. 이거는 카바마제핀을 단독으로 투여한다 하더라도 카바마제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대사 요소가 유도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카바마제핀의 대사가 많이 돼서 카바마제핀의 혈중 농도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이러한 자체 대사 유도 때문에. 따라서 혈중 농도를 주기적으로 재검사해서 혈중 농도가 치료 농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투여 농도를 조금 올리는 이런 재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밖에 이 마크롤라이드라든지 스메티딘, 프로폭시펜, 아이소니아지드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뭐죠? 사이토크롬 P450 엔자임 인히비터들이죠. 자, 이것이 이 엔자임이 카바마제핀을 대사시키는 엔자임들을 이니비션하면 카바마제핀이 대사가 되지 않고 카바마제핀의 독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카바마제핀과 관련된 약물로 옥스카바제핀이 있습니다. 카바마제핀하고 동일한 발작 유형에 쓰인다고 하니까 어디에 쓰일까요? 대발작과 복합 부분 발작. 하지만 빈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개선된 독성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카바마제핀보다 효력이 작다. 그리고 이것은 대사되어서 활성을 갖고 있는 에스리카바제핀으로 빠르게 대사가 됩니다. 따라서 요게 활성이 있고 요거는 활성이 없는 어떤 일종의 프로드럭에 해당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리카바제핀에 아세테이트가 붙어있는 형태가 있는데요. 요것도 체내에 들어가서 아세테이트가 잘려 나가야지만 활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프로드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카바마제핀, 옥스카바제핀과 작용 범위가 유사하고요. 근데 카바마제핀과 유사한 반감기를 갖습니다. 자, 1에 복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이 카바마제핀과 관련된 옥스카바제핀, 그것의 활성 대사체인 엑스리카바제핀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페노바비탈입니다. 페노바비탈. 우리가 앞에서 장시간형 진정 수면 약물로 배웠고 이것은 바비츄레이트 계열이라고 그랬죠. 바비츄레이트 계열의 대부분의 약물들이 다 뭘로 대체됐지? 현재는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대체되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약이 페노바비탈입니다. 이런 항경련 효능 때문에. 자, 페노바비탈 보시면 가장 오래된 항경련 약이에요. 자, 페니토인의 의미와 비교해 보시면 페니토인보다 먼저 항경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얘는 진정작용, 졸음을 유발하는 작용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다가 졸음을 없앤 첫 번째 항경련약이 페니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장시간형 바비탈에 해당되고요. 유아발작의 선택약물이 됩니다. 유아발작. 작용 기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가바의 그런 작용을 항진한다 정도인데, 이건 외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들에 의해서 항경련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전체적으로는 신경세포가 흥분하는 어떤 기준점, 역치를 증가시켜서 웬만해서는 흥분이 잘 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임상 용도가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요. 앞에서 봤던 페니토인과 카바마제핀은 주로 대발적과 부분발작에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페노바비탈은 거의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사용됩니다. 한마디로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발작에도 쓰일 수 있고 전신선 대발작에도 쓰일 수 있고, 특이한 건 소발작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효과가 그렇게 효능이 좋지는 않습니다. 효능은 낮으나 부분 발작, 전신선 발작, 소발작에도 사용될 수 있다. 광범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소발작에 사용될 수 있는 약물들을 따로 이렇게 떼어내셔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페노바비탈입니다. 열성 발작은 보통 소아, 그러니까 생후 3개월에서 5세 사이에서 가장 흔한 형태이고요. 열이 있을 때 발생하는 그런 경련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페노바비탈, 그러니까 유아의 친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쓰시면 되는데, 부작용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진정작용, 졸음이 있고 내성이 생기고 있고, 그 말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고, 어떤 피부에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페노바비탈은 바비츄레이트이기 때문에 바비츄레이트의 어떤 특징적인 약물 대사 요소를 유도하는 기능 때문에 약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쿠마린과 함께 병용했을 때는, 쿠마린 항응고약이었죠. 쿠마린의 효과를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뭐가 예상되죠? 출혈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쿠마린의 투여 농도를 좀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페노바비탈과 같은 중추신경 억제약과 다른 중추신경 억제약, 예를 들면 알코올 같은 것들을 병용 투여할 때는 지나친 중추 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지나친 중추 억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혼수 상태가 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죠. 그렇죠? 요런 수준까지는 중추 억제가 되지 않도록 그 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자, 페노바비탈과 유사한 것들로는 페노바비탈도 있고 메포바비탈, 메타바비탈,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올 프리미돈. 자, 이러한 약물들이 페노바비탈과 유사한 약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페노바비탈, 페노바비에 메틸기가 붙은 메포바비탈. 자, 페노바비탈에서 벤젠링이 하나 제거가 되고 메틸기가 붙은 메파르비탈. 자, 이 세 가지는 매우 유사해서 동종 취급을 합니다. 자, 이것 외에 항경련 작용을 갖고 있는 페노바비탈 유사 약물로 프리미돈이 있습니다. 자, 프리미돈은 대사가 되었을 때 페노바비탈과 우리가 줄여서 약칭 페마라고 불리우는 활성 대사체를 갖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항경련 효능을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자, 이 중에서 페노바비탈과 메파르비탈 같은 경우는 이거는 3차원적인 입체 구조가 페니토인이랑 매우 유사합니다. 전에 제가 구조식에서 비교 드린 것처럼 굉장히 유사해서 이런 것들은, 이 두 가지 약물은
부분 발작에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페니토인처럼. 자, 그리고 페노바비탈과 메포바비탈을 비교하면 메포바비탈이 부작용이 조금 작기 때문에 페노바비탈에 비해 조금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이제 프리미돈으로 가시면 프리미돈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노바비탈과 구조가 매우 유사한 그런 약물이고 대사를 받았을 때 활성 대사체로서 페노바비탈과 우리가 페마라고 약칭하는 페닐에틸 말로나마이드라고 하는 이 활성 대사체로 대사가 됩니다. 자, 이때 프리미돈이 갖고 있는 항경련 활성은 자, 이 페노바비탈이 좀 마이너하고요. 이 페마가 주로 메이저하게 기여를 합니다. 자, 하지만 굳이 우리가 얘기하면 자, 프리미돈도 어떤 항경련 활성이 있고 페노바비탈도 뭐 작지만 활성이 있고 이 페마도 활성이 있는 이 세 가지 모체 약물과 두 가지 대사체가 모두 항경련 활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미돈의 작용 기전은 페니토인의 작용 기전과 거의 유사하고요. 임상 용도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복합 부분 발작과 전신성 대발작. 그때 부분 발작에서 나타나는 항경련 기전은 주로 페마의 활성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메이저로서. 자, 부작용 페노바비탈과 유사하고요. 자, 프리미돈이 대사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노바비탈과 페마로 가는데 이거 세 가지 모두 활성을 갖는다. 하지만 항경련 활성, 그 중에서도 부분 발작에 나타내는 효과는 주로 이 페마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메이저 기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펠바메이트가 나왔습니다. 펠바메이트. 일단 펠바메이트는 기전적으로 다양한 기전을 갖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여기 보시는 펠바메이트. 뭘 연상하시면 되냐면 글루타메이트. 그래서 글루타메이트 수용체의 일종인 NMDA 수용체를 차단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이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그 이외에 가바 수용체를 항진하는 것, 기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그런 발작의 유형이 좀 넓습니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부분 발작 사용되고 또 발작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서의 발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란 자, 이렇게 쓰는데요. 레녹스 가스토. 소화기에 발생하는 간질 중에서 가장 심한 형태의 간질이고 여러 형태, 다양한 경련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발작의 유형에 맞춰서 한 가지 약물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던 항경련 약물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은 여러 가지 형태의 경련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고 소화기에 발생해서 발달장애, 행동장애, 어떤 충동조절장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1세 미만에서 시작된 영아연축 환자들이 성장기를 지나면서 이것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발전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사용되는 약물을 생각하신다면 일단 레녹스 가스토군의 특징, 여러 형태의 경련에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기전이 여러 개인 약물들이 주로 이러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치료약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펠바메이트. 자, 그리고 펠바메이트는 이렇게 작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이런 부작용이나 이런 심각한 간염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는 1차 선택 약물이 아니라 다른 약물들을 써보고 1차, 2차 써보고 그래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는
불응형 경련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자, 펠버메이트 기전적으로 중요하고요. NMDA 수용체 기랑 그리고 다양한 기전과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 발적이나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불응형 경련에만 사용된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꽤나 심각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입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바펜틴과 프리가발린은 가바 유도체입니다. 가바랑 유사한 물질이지만 작용 기전상으로는 가바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바펜틴이나 프리가발린은 어떤 전압개폐성 칼슘 통로를 억제하는 것이 주된 작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임상적인 용도는 부분 발작, 전신선 대발작 함께 가는 거죠. 거의 이거의 보조용법 혹은 신경병증, 통증 치료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신규 약물 중에서 꽤나 사용의 빈도수가 높은 약물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부작용으로는 졸림, 운동실조, 두통, 진전이 있고 약동학적으로는 단백결합 잘 안하고 그런 일반적인 항경련 약물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것 외에 좀 특징적인 것으로는 대사를 받지 않고 약물 상호 영향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라코사마이드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변형된 아미노산 형태를 갖고 있고요. 작용 기전적으로는 전통적인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는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앞선 그림에서 본 것처럼 CRMP2에 결합해서 이것이 매개하는 신경돌기 성장을 억제하는 작용도 갖고 있으나 이것이 항경련 기전과 관련되는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라코사마이드의 그런 임상 용도는 부분 발작에 사용되고요. 기타 부작용은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라코사마이드 아미노산 관련 화합물로서 기본적으로 소디움 통로를 억제하는 약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잠정적인 포텐셜한 작용점으로서 CRMP2에 결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모트리진. 자, 별표 3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1990년대 이후에 나온 신약 중에 상당히 그 사용 빈도가 높은 항경련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페니토인이 어떤 그 항경련 기전 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 페니토인의 항엽산 활성이 있습니다. 항엽산 활성. 엽산의 흡수를 저해하는 것. 그 결과 페니토인에서는 이것에 의해서 뭐가 나타났죠? 치욕 증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페니토인에서. 자, 그래서 라모트리진은 그 개발을 된 그 처음에 그 시작이 그런 페니토인과 같은 안티폴레이트 활성을 가진 약물을 찾다 보면 우수한 항경련약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것에서 착안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라모트리진의 특징은 기존에 있던 항경련약에 의해서 내약성이 우수합니다. 약을 잘 견딜 수 있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좀 작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발작 유형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기전도 다양한데요. 기전 기본적으로 나트륨 통로 차단하는 것 있고요. 칼슘 통로 차단하는 것 있고요. 그 밖에 시냅스에서 글루타메이트 유리를 억제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상 용도도 부분 발작 그리고 소아액에서 소발작도 스펙트럼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서도 사용될 수 있고. 자, 여기서 라모트리진 여러분 기억하실 게 광범위한 스펙트럼. 자, 그 중에 소발작을 포함합니다. 소발작 포함하는 거 지금까지 배운 거 여러분 뭐 있었죠? 페노바비탈 그리고 라모트리진 나왔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것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 부작용이 있는데요. 부작용이 자, 어지럼 두통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 외에
스티븐스 존스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그 피부 발진, 굉장히 심한 형태의 알러지성 피부 발진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이 라모트리진의 부작용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레베트라세탐.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정도 치겠습니다. 이건 왜 치냐면 작용 기전이 다른 것들과 특이합니다. 다른 것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이온 통로에 대한 저해약, 수용체에 대한 저해약인데 레베트라세탐은 신경 전달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냅스에 있는 소포 단백질, 특히 SB2의 선택적인 결합을 해서 이 결과 신경 전달 물질의 유리를 조절합니다. 자, 조절이라는 말은 상당히 애매한 말이에요. 유리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유리를 억제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할 때 이런 조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이유는 자, 이 레베트라세탐이 글루타메이트 신경에서는 글루타메이트 유리를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근데 가바 신경에 있어서는 가바의 유리를 억제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이런 해서 이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그냥 변동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애매한 말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유리를 억제한다고 단언하지 않고 그냥 조절한다는 표현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을 잘 알지 못해요. 단지 레베트라세탐이라는 이 약물이 결합 부위는 부위가 이 소포 단백질이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자, 임상 용도로는 그래서 이것은 부분 발작, 전신성 대발작 같이 가는 거고요. 그것 외에 간대성 발작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람페날. 자, 이름에서 보듯이 AMPA, 암파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경구로 사용되는 암파의 기량약물입니다. 암파 수용체에 대한 기량약인데 비경쟁적인 기량약이에요.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레티가빈. 자, 레티. 이 알리가 포타슘 채널의 레틱파잉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포타슘 채널의 촉진 약물 해서 이것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때 포타슘 통로를 촉진하는 기전은 알로스테릭 액티베이션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분 발작 치료고. 자, 다음에 루피나마이드. 자, 루피나마이드는 소디움 통로를 차단하는 약물 중에 비교적 신약에 해당되고요. 아직까지 그 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것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발작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분 발작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이 정도 기억을 하시고 소디움 통로를 차단한다 라는 기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타 약물로 스트리펜톨이 있습니다. 스트리펜톨, 바비츄레이트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클로바잠이나 발프로엑스트와 함께 병용해서 쓰는 보조요법으로 사용되고요. 다른 약물들에 잘 듣지 않는 전신성 대발작에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주 작용 기전은 가바 신경 연달을 항진한다. 자, 펜톨에서 바비츄레이트하고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연결시키면 될 것이고요. 근데 그 약물 상호작용과 관련돼서는 사이토크롬 P450 효소를 억제하는 것은 바비츄레이트의 특성과 조금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티아가빈. 자, 일단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가바와 관련된 수송체를 억제한다라는 기전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은 가바 제흡수 억제 약물로 되어 있고 부분 발작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밖에 토피라메이트. 자, 요것도 보시면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광범위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신약입니다. 자, 구조적으로는 단당류 구조를 갖고 있지만 부분 발작, 전신성 대발작,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등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작용 기전 또한 자, 카이네이즈에 작용해서 이것이 소디움, 칼슘 통로를 억제하고 그 다음에 가바 수용체는 항진하고 또 암파 수용체는 기량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지금 배우고 있는 약들이 대부분 이제 신약, 비교적 1990년 이후에 나온 신약들인데 신약들의 개발 방향을 보시면 자, 스펙트럼을 광범위하게 만들고 기전이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죠, 여러분? 많이 쓰이는 걸로 발프로익 애시드, 라모트리진, 여기 있는 토피라메이트, 또 뭐 있을까요? 뭐 가바펜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좀 신약이긴 하지만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가바투린과 조니사마이드는 이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는데 왜 뭘로 함께 기억해 주냐면 영화 연축 치료 하는 약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영화 연축. 1세 미만의 발작이 시작되는 것. 이후에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발전될 수 있는 예후가 안 좋은 간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시고요. 비가바투린은 가바를 분해시키는 트랜스 아미네이즈를 억제하는 약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바를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것으로 기억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두뇌 내에 가바가 분해되지 않아서 가바의 농도가 증가되고 이것에 따라서 이런 뇌전증을 치료하는 기전입니다. 다음에 조니사마이드는 설포나마이드 유도체고요. 기전적으로 구조적으로 소디움이나 칼슘 통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고 영화 연축에 사용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 연축에 대한 말씀을 한번 더 드리면 영화 연축은 자, 1세 미만의 첫 발작 시작되는데 그 발작의 형태가 자, 간대성 발작 혹은 강직, 무강직 이런 것들을 다양한 형태의 발작을 동반해서 이것이 치료가 되지 않으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으로 발전된다. 예후가 안 좋아서 영화 연축의 약 한 15에서 20%는 사망률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발률이 80% 이상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나 이런 것으로 발전 시에는 이 해당 어린이는 지능이 발전되지 않는 그런 지체, 정신 지체, 지능 발달이 지연되는 이러한 것들을 동반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셨던 것들은 그 페노바비탈과 카바마제핀을 위주로 한 부분 발작과 대발작을 중심으로 하는 치료제, 그리고 그것에서 확장된 신규 약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발작이 유형인 소발작 치료 약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소발작 치료 약물은 기존적으로 트랜지언트 T형, T타입 칼슘 통로를 억제해야지만 되는 것이고요.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 에토석시마이드는 순수하게 소발작 치료 약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에토석시마이드 용도는 오직 소발작에만 사용됩니다. 자, 이거는 뭐하고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냐면, 자, 발프로이 엑시드나 여러분들이 배웠던 자, 페노바비탈 혹은 라모트리진, 자, 이런 건 모두 소발작에도 사용될 수 있었어요. 소발작에도. 하지만 얘네들은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유형의 발작도 함께 쓰이죠.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에토석시마이드는 소발작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소발작 치료 약물이라고 명칭합니다. 자, 약물 상호작용은 발프로익 엑시드와 병용 시에 발프로익 엑시드가 에토석시마이드의 대사를 억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발프로익 엑시드와 병용 시에 이거의 혈중 농도가 증가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에토석시마이드와 유사한 약물로 조금 더 효능이 잦은 작은 펜석시마이드가 있고 이거보다 부작용이 좀 큰 메석시마이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나마 에토석시마이드가 유일하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프로익 엑시드가 나왔습니다. 발프로익 엑시드. 발프로익 엑시드는 기존에 나왔던 항경용 약물하고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특이합니다. 발프로익 엑시드가 개발된 그
역사를 보면 발프로엑시드는 다른 항경련 다른 종류의 항경련 약물의 개발 중에 이런 항경련 약물들을 녹이던 용매로 사용되었습니다. 용매. 자, 그런데 발프로엑시드에다가 녹였던 모든 약물들이 다 항경련 효과를 보였어요. 자, 그 점에 착안해서 왜 이 약물들이 다 효과가 있지? 할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용매에 착안해서 발프로엑시드의 항경련 효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발프로엑시드는 아주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요. 소디움 채널을 차단하는 것, 또 T형 칼슘 채널을 억제해서 소발작에 이용되는 것, 그 밖에 NMDA 수용체를 차단한다든지 아니면 가바를 분해하는 가바 트랜스 아미네이즈를 억제하는 것, 혹은 글루타메이트로부터 가바를 생성하는 가바 생성 효소를 증가시키는 방법.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항경련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는 발프로엑시드는 일반적인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저해 약물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에피지네틱한 질환을 조절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저해 약물이라는 것은 히스톤 단백질이 있고요. 여기에 아세틸기가 붙는, 우리 인상기가 붙는 것처럼 아세틸기가 붙는 어떤 단백질의 모디피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세틸기를 끊어주는 효소가 디아스틸레이즈인데 이것의 저해 약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세틸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세틸화. 그럼 히스톤 단백질의 아세틸화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요. 자, 히스톤 단백질은 DNA를 슈퍼코일링 시키는 단백질입니다. DNA를 아주 슈퍼코일링해서 농축시키는, 평상시에 이렇게 DNA가 풀려있지 않고 꽉 꼬여있게 만드는 단백질이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은 특징적으로 라이신과 같은 포지티브 차지를 갖고 있는 아미노시드 장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티브 차지가 DNA의 네거티브 차지와 함께해서 이렇게 굉장히 콤팩트하게 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자, 이때 여기에 아세틸레이션이 되면 아세틸기의 전하가 라이신의 양성 전하를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차지가 많이 중화가 돼요. 이것에 의해서. 그러면 히스톤 단백질과 DNA의 이런 결합력이 흐트러지면서 DNA가 슈퍼 코일링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살짝 풀려서 쉽게 유전자의 그런 전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사가 용이한 형태로 DNA가 풀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히스톤의 아세틸레이션이 된다 라는 말은 뭔진 모르지만 어떤 유전자들이 새롭게 전사돼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발프로엑시드가 히스톤 디아스틸레이즈 저해 약물이라는 건 발프로익 액시드가 어떠한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유전자들을 전사를 촉진할 수 있다. 우리는 근데 이 유전자가 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효과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유전자들 중에 어떤 것이 항경련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것이 발프로엑시드의 작용이에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발프로엑시드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작용 기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련 스펙트럼 또한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소발작을 포함하는 발작에 모두 사용됩니다. 자, 부작용이 좀 있는데요. 부작용이 아주 간독성이 좀 심하고요. 자, 그리고 페노바비탈과 병용 투여할 때 진정 효과가 좀 있고, 자체적으로. 자, 최기형성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태아에서 척추가 파열되는 아주 치명적인 최기형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임산부가 복용하면 안 되는, 주의해야 되는 약물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약물 상호작용은 발포르엑시드도 아까 우리 봤던 예외적으로 뭐 한다고 그랬죠? 단백 결합이 많다고 그랬죠? 혈장 단백 결합. 많은 약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페노바비탈이나 페니토인, 카보마제핀, 일단 그 대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사를 억제하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 결합을 치환해서 페니토인의 혈중 농도를 높이는, 페니토인의 독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약물과 병용 시에는 좀 주의해야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벤조다이아제핀으로 가시면, 벤조다이아제핀 우리가 전 챕터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약물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벤조다이아제핀이 항경련 시에 사용된다. 특히 벤조다이아제핀은 주사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맥 주사를 통해서 경련 발작이 응급으로 올 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간질이 지속되는 지속형 간질, 해서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 시에 벤조다이아제핀들을 주사의 형태로 투여할 수 있다. 자, 그럴 때 해당되는 약물이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그 다음에 클로나제팜인데 여기는 소발작의 작용이 있네요. 그럼 여기는 따로 빼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소발작 치료 약물로 지금까지 나온 거 뭐뭐 있었죠, 여러분? 소발작 치료 약물로. 자, 페노바비탈이 있었고요. 라모트리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순수한 소발작 약물로 에토석시마이드, 그 다음에 발포로엑시드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는 이제 클로나제팜을 하나 추가하면 되겠네요. 클로나제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에서. 자, 그 다음에 니트라제팜은 영화 연축에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벤조다이아제핀들이 이런 항경련에 쓸 수 있습니다. 자, 클로바잠은 여러분 다양한 발작 유형에 사용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책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나가면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에 사용될 수 있겠죠. 그쵸? 클로바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단점은, 자, 진정 효과가 있고 내성이 좀 발생해서 좀 쓰다 보면 효과가 좀 덜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자,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항뇌전증 약, 우리 아까 봤던 순수한 소발작 치료제인 에토석시마이드와 유사한 것들로 봤었죠.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메타다이온, 이것도 최초의 소발작 치료제인데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자, 파라메타다이온도 현재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항뇌전증 약입니다. 뭐 이런 거 뭐 크게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수십 개의 항경련약을 쭉 정말 긴 시간 동안 자, 리뷰를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앞으로의 슬라이드는 이것들을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오래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경련 약물을 선택할 때는 뭐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죠? 발작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때 보시면 일단 페니토인, 비슷한 것끼리 제가 묶어볼게요. 페니토인, 카바마제핀. 자, 이런 것들은 비슷하죠. 뭐에 비슷하죠? 주로 대발작과 부분 복합 발작. 그쵸? 여기에 대한 효과가 크고, 소발작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죠? 오히려 소발작을 악화시키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금기. 자, 그 다음에 소발작의 경우에는 어떤 게 가장 효과가 있냐면 에토석시마이드는 순수한 소발작 약물이라고 했어요. 다른 데는 효과가 없고 소발작만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다음에 발프로의 엑시드도 다양한 작용을 갖고 있어 다 효과가 있는데 소발작에도 효과가 굉장히 크죠. 자, 하지만 페노바비탈도 발프로 엑시드 비슷하게 여러 개 다 걸쳐서 있다 그랬는데 얘는 효과가 다 낮아요. 소발작에도 쓰이긴 하지만 효과가 낮다. 그래서 소발작에 효과가 있는 거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프리미도는 거의 페노바비탈과 비슷한데 프리미도는 소발작에 대한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크로나제팜 이것도 역시 소발작에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완성 발작에도 효과가 있고. 자, 그 정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항경련약의 어떤 약동학적 특징들이 나타났는데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보시면 약물들의 첫 번째 단백 결합 비율인데요. 단백 결합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데 특히 높은 것이 페니토인, 발포로익 엑시드 상당히 높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면 혈장 단백 결합 비율이 높은 건 티아가빈 있었고요, 아까 가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대체적으로 뭐 길고요. 이것들 활성 대사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고, 자, 특징적인 부작용으로 페니토인에서 치육 증식, 그 다음에 빈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카바마제핀에서도 무가리끝증과 빈혈이 나타나죠. 또 하나 간독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된다. 그리고 카바마제핀의 빈혈의 부작용을 없앤 것이 옥스카바제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시고, 발프로객시드의 독성, 간독성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뭐 있죠? 최기형성 부작용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자, 그럼 이제 경련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을 들면 경련 치료에서는 1차 약물을 선택한다. 한 가지 약물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환자의 뇌파나 임상적인 소견 혹은 특정 약물에 대한 민감성이나 부작용, 병력들을 고려해서 약물을 한 가지만 선택한다. 그리고 최소한 수주나 수개월을 일단 먼저 사용하고요. 그때 심각한 부작용이 없으면 계속 사용하는 것이고, 그때 충분한 만큼의 항경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두 번째 약물을 고려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물을 교체할 때는 먼저 썼던 약물을 서서히 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이퍼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약물을 서서히 늘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발작 조절 약물을 선택할 때는 발작 유형을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나 내성, 환자가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혈중 농도 유지를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경련 치료의 원칙이 됩니다. 자, 그 밖에 이제 특정한 뇌전증 증후군에 있어서 치료 방법을 보시면 열성 발작, 어린이들에서 나타나는 열과 함께 나타나는 발작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커면서 성인기의 간질로 발전이 됩니다. 자, 이때 어린이들한테 나타나는 열성 발작은 치료 방법이 페노바비탈이 더 선호돼서 치료되고요. 그 밖에 벤조다이아제핀도 계열인 그 나야제팜도 여기에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질 항경련 치료약으로 공부했던 대표적인 약물인 페니토인과 카바마제핀 여기에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간질 지속 상태. 자, 이거 스테이터스 에필롭시쿠스라고 그래서 발작이 보통은 어떻다 그랬죠? 발작은 한 2분에서 5분 이내에 발작이 종료가 됩니다. 대부분의 발작은. 하지만 발작이 30분 이상 지속된다. 되거나 의식의 회복 없이 2차 발작이 시작되면 이때는 굉장히 응급 상태, 그리고 치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는 간질 지속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30분 이상이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사실
30분 이상까지 기다리지 않고요. 이런 간질이 5분에서 10분 요 사이가 지속된다 그러면 일단 간질 지속 상태를 의심하고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 이거를 빨리 이런 경련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경구로 약을 투여하기보다는 벤조다이아제핀이나 페니토인 이런 것들을 복합해서 주로 주사의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페니토인을 어떤 형태로 넣을까요? 포스페니토인 형태로 주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부족하면 페노바비탈을 추가적으로 주사로 투여를 합니다. 이런 것이 간질 지속 상태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제 주요 약물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주요 항뇌전증은 이거는 여기서 주요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서는 과거의 항뇌전증 약물을 기반으로 현재 약물을 공부하기 때문에 과거에 쓰였던 1차, 1세대 약물들을 좀 기술이 좀 많고요. 발프로엑시드, 에토석시마이드, 벤조다이아제핀 이런 것들 아주 대표적인 약물들이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나오는 신약들이 기타 항뇌전증 약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임상적인 의미가 적기 때문에 기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임상적인 의미는 지금 여기 보시는 라모트리진이나 가바펜틴, 프리가발린, 레베트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1차적으로 고려되고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 용도별로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신 대발작에 사용되는 약물들 보시면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발프로엑시드는 여기저기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시고 그다음에 비가바투린, 라모트리진도 많이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토피라메이트, 레비트라세탐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펙트럼이 광범위한 신약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전신 대발작과 비슷하게 그 약물을 공유하는 부분 발작의 경우에도 카바마제핀, 페니토인, 발프로엑시드 똑같이 나오죠. 그렇죠? 라모트리진도 마찬가지고 토피라메이드, 레베트라세탐 이런 것들 거의 공유돼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소발작으로 가면 좀 양상이 달라지죠. 에토톡시마이드 순수하게 소발작만 되는 것, 다른 것들과 함께하는 게 발프로엑시드, 라모트리진. 자, 그리고 근간대성 발작이나 간질 지속 중에 쓸 수 있는 것, 다이아제팜 아까 나왔죠. 정맥 주사를 한다. 이때 자 포스페니토인이나 페니토인을 함께 병용 투여하기도 합니다. 포스페니토인. 그다음에 양극성 장애. 자, 카바마제핀이 양극성 장애에 쓸 수도 있어요. 발프로엑시드와 함께. 또한 카바마제핀은 신경통증에도 쓰인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기형성이 있어서 임산부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항경련약으로는 대표적인 게 발프로엑시드가 있고요. 아까 보시면 페니토인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었고 라모트리진, 토피라메이트, 카바마제핀 등의 최기형성이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사용하기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다른 책에서 갖고 온 건데요. 최근에 이런 수십 종에 있는 항경련약을 쓰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보시면 각종 그 발작의 유형에 따라서 먼저 1차 약물들이 선정이 되고요. 1차 약물을 쓰고 효과가 없으면 2차 약물을 고려하게 되고요. 2차 약물 쓰다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하면 3차 약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주로 다뤘던 약들 페니토인이나 카바마제핀이나 에토석시마이드나 벤조다이아제핀들이 주로 3차로 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현장에서는 이런 약물들은 조금 사용 빈도가 갈수록 이제 점점 떨어지고 최근에 나온 신약들 라모트리진 보시죠. 그다음에
레베트라세탐, 토피라메이트. 자, 이런 약들이 주로 1, 2차 선택 약물로 우선돼서 선호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재 그 현장에서의 그 실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자, 임상용도나 이렇게 약물이 있을 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한 약물, 기타 약물,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기에는 이런 것들을 기전을 먼저 아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주요한 약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신약 계열들이 훨씬 더 다빈도로 많이 사용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경련과 관련된 항뇌전증 약에 대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번 챕터에 등장한 약물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 반드시 혼자 스스로 복습하고 리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